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일상이 멈춘 주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광범위한 피해에 곳곳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하루 사이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해서 카카오 투자자들도 분통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카카오의 지배력을 실감한 주말이었는데 그런 만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논란의 발언을 이어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건은 여야 대치 속에 오늘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뉴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해서 향후 정부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이 복구 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카카오와 계열사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도 통과시키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가 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은 엄마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에서 40대 엄마가 범행을 계획하고 아들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면박을 줬다가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해당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본부는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 명의로 또다시 공문을 보냈고 현직 강요 일부는 직접 참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을 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카카오 손보기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국가기관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도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합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공정위도 줄곧 제기돼온 카카오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한 무차별 확장과 플랫폼 독점, 불공정 수수료 논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식 때부터 여러 차례 공정 경쟁을 강조해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춘 지 사흘째 주요 기능들은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만큼 이번 마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한 미용실. 그동안 카카오 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아왔는데 앱에 접속하려 해도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만 되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이후 예약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예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 기약 없는 복구에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일단 예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예약이 안 되고요. 그것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카카오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대목인 주말 치킨집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앱을 통한 주문은 아예 끊겼고 기프티콘 사용도 먹통이다 보니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보통 우리 매장에서는 한 카카오 앱으로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 화재로 못 받았어요. 카카오 앱을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앱 사용 않고 그렇게 갑자기 중단돼 버리니까.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부른 손님이 평소처럼 자동 결제된 줄 알고 그냥 내리는 바람에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제가 될 줄 알고 그 메타기를 눌렀는데 네트워크가 오류 중이다 해갖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갖고 온라인에는 킥보드 반납이 되지 않아 요금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사례도 잇따랐고 카카오 앱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과다 청구를 우려하는 글도 속출했습니다. 단지 메신저를 넘어 쇼핑, 배달, 교통, 금융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번 사태로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센터 전기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새로운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흰색과 파란색 가운을 입은 화재 감식 요원들이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있는 SKCNC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을 위해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2차 감식을 통해 이전보단 구체적인 발화 지점이 파악됐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일명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감식에서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새롭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어난 후 화재가 발생했고 곧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했습니다. 모듈만 분리해서 의심되는 모듈 부분의 몇 개를 회수해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배터리 노후화 또는 과충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카톡은 대부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다음과 카카오 이메일 등 다른 주요 서비스에선 아직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어 그만큼 완전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이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여러 서비스를 묶어놨지만 화재 사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게 현재 카카오의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IT 공룡을 넘어서 골목 상권까지 넘보는 카카오는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모두 4곳에 분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번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의 대응 체계는 안일하고 허술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판교와 안양 등 모두 4곳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분산해놨습니다. 이른바 이중화 작업인데 이를 통해 한 곳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해도 다른 곳의 백업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번에 불이 난 SK CNC 데이터 센터에 무려 32,000대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4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SK CNC 데이터 센터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버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사고 발생 20분 안에 서버를 복구한다는 자체 매뉴얼은 애초부터 무의미했던 겁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은 곳을 데이터 센터로 쓰고 있지만 이른 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카카오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독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카카오보다는 좀 피해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 메신저 카톡을 앞세워 택시부터 대리운전, 인터넷 뱅킹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 보호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분산과 이중 백업 체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원래 재난 안전은 병렬 체계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백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바로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카카오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계열 금융회사의 비상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고 카카오를 겨냥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 강화의 칼날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유명 IT 업체들은 재난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또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여까지 해주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난 등의 장애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60여 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도 3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가 연결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서로 백업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센터가 예상치 못한 영향으로 장애가 생기면 다른 곳이 즉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센터는 장소는 물론 전력과 보안에서 독립돼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과 해킹 등으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유럽 최대인 OVH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요구를 더 키웠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 소실을 해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재복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이상은 재복구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SK CNC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이유입니다. 역으로 이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 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히려 핵심 분야로 육성하는 추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카톡 불통 사태 여파로 오늘 카카오 계열사 시가총액은 무려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기업의 신뢰마저 무너져 지금부터가 진짜 실현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불통 사태. 카카오의 검은 월요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10% 안팎까지 하락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루 만에 카카오 계열사 시가총액은 모두 2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한때 블루칩으로 통해 지난해 11월엔 13만 원을 넘었지만 여러 논란 속에 지금은 그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더 큰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카톡 먹통 사태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 입증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피해 접수 센터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측의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지원 창구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궁지에 몰린 카카오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계열사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지난 2006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카카오가 이번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기업의 이미지마저 땅에 떨어진 만큼 단기간에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카톡 사용자는 급감하고 라인과 텔레그램 등 다른 SNS 이용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분석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905만 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사용자 수 4,112만 명보다 207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라인은 같은 기간 4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텔레그램은 10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122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기관통신망처럼 쓰이는 카카오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연결 사회를 실감하게 한 카카오 장애 사태.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많아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처럼 쓰이는 민간 서비스의 장애가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상 상황에서 국가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충무훈련에서 병무청은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로 모바일 전시 임무 고지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시 긴급 동원 발령 상황을 가정해 모바일로 긴급 동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전시 임무와 동원 절차를 전파하는 훈련인데 이미 지난달 대구에서 진행한 훈련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내용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민간 서비스가 민관 협력에 발맞춰 안보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는 충무훈련의 통지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환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태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군 전용 지휘통신체계를 운용해왔다며 현재까지 군 작전과 훈련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을 했는데 관련 법안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력 IBC가 들어있었냐 보조 IBC가 들어있냐의 차이가 카카오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법령 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고요.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오는 24일 출석시켜 관리부실 책임을 묻고 보상 대책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은 물론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고위 경영진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와 민간기업 데이터 센터를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공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제,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사에도 손실 보존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19일 당정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다시 추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규제 논란 속에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겨냥해서 미치광이 전략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적대적 공세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무력 시위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의 도발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의 사냥개일 뿐입니다.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정감사 한복판에서도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조사를 두고 정쟁에 가까운 거친 공방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일진일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국회 모욕,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세.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가 훼손됐고 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로 이 자리에 온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고 진영을 이제 지키기 위한 또한 그에 대한 이제 모욕감을 이제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려서 지금 표현하고 힘의 우위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경론 끝에 김 위원장 고발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수결 같은 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정의당 찬성 속에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고발안 건을 처리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 논란이 검찰 수사 의뢰로 비화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법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꼼수를 꼬집으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중대한 훈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위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놓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마치 이배용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이배용 위원장의 역사관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위원회에 정치 편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의 친일 역사관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가 좀 준비가 없는 이를테면 해양 시대에 그게 대한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식민사관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 역사관 초대 관장에 응모했지만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신념이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원을 정당이 추천하도록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정치 편향성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한때 남친 표현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 편향적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는 이 세 가지 민주공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 세 가지 이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감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천세영 교육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교육업체 이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위원장은 천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3살 여성이 홀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망 사고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곳에서는 사고 8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천으로 덮인 배합실 오른편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작업자들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 전 23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SPC 계열사 SPL 빵 공장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이 숨진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배합실만 천으로 가려놓은 채 다른 기계들로 공정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9개 가운데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숨진 직원의 동료들은 잇따라 현장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혼합기 작업을 보통 혼자서 맡아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안전교육도 일과 시간 이전에 무급으로 진행하다 직원들이 항의하자 아예 교육을 없애버린 뒤 가짜 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로 사인만 받는 거죠. 했다고. 뭐 회사는 사인 받았으니까 그 정보로 내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사고가 일어난 SPL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덮개를 올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레 전 다른 노동자가 혼합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점에도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SPC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직후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해외 진출 홍보 자료만 배포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해 뒤늦은 사과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주 대전에서는 중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이 수사 과정에 아들과 어머니가 이 살인을 공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자는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5살 A군이 경찰 조사 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법원도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없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수사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에서 40대 어머니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아들과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던 B씨는 지난달 말 자신에게 비하 발언을 이어오던 피해자의 눈을 주사기로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음식에 농약을 넣어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살인사건 하루 전날 A군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뒤 화학약품을 주사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가 깨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수법은 A군이 인터넷을 검색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주사기 90여 개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수 부검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일부 검출됐으며 흉기에 찔린 것 말고도 두개골이 함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포착된 추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당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16년 전 범행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의구심도 남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근식의 추가 혐의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재작년 12월입니다.
지난 2006년 자신이 13세 미만일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7달 수사 끝에 김근식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1년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검찰은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증거를 모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김근식의 여죄를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의문도 남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지청장 포함 소속 검사가 4명에 불과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을 떠돌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닌 탓에 사건도 여러 차례 이송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함구했습니다. 검사 23명이 모여있는 안양지청에서 출소 직전 추가 혐의를 소명해낸 건 성과지만 과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사건과 겹쳐보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2-3달 내에는 구속. 흉악범 출소를 우려하는 여론에 검찰이 부랴부랴 속도전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지만 법무부 역시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할 때까지 관련 수사 상황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를 사흘 앞두곤 경찰과 함께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에 살게 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담 수사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인력 충원에 앞서 국가가 숨어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20%가량이 배달업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관리 대상자 3,200여 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633명이 배달 등의 일용직 종사자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자감독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월별 하락폭이 2009년 이후에 가장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49% 하락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하락폭이 0.55%를 기록한 이후에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서울 주택 가격은 0.47% 하락하며 전달 2배 수준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 공사비 증액 갈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면서 현장이 멈춘 지 6달 만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공사업단과 재건축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착공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준공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전 시공사업단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보답하고자. 조합은 지난 주말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안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6,100여 명 가운데 5,400여 명, 94%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낸 우리 조합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에 12,000여 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업단이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서울시 중재 등으로 입장차를 좁히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건데 공사비 규모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당시 3조 2천억 원이던 공사비는
이번엔 4조 3천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명당 더 내야 하는 돈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반 분양가도 최대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맥시멈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는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만 요즘처럼 침체기에는 청약 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 구매 심리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700여 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내년 1월쯤 이뤄지는데 실입주는 3년 뒤인 2025년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정말 일상이 멈추는 아마 두 분도 대혼란을 경험하셨을 텐데 국민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거의 온 국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었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제가 국회 있을 때만 해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각이라고 예.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이런 데이터의 센터가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버를 뭐 4군데에다가 분산으로 우리가 해놨지만 결국에는 판교에 메인 서버가 있는 32,000개의 메인 서버가 있는 판교가 화재가 나니까 결국에는 카카오가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는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다라는 화재를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카카오는 되게 장밋빛이었어요. 연 매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카카오가 국민의 데이터 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안 뛰어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뭐 각양각색의 사용자 피해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집단 소송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네. 카카오가 이제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상이나 배상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의 경우 개개인의 피해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공공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을 정하는 게. 예.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업자와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의 그 플랫폼 역할만, 그야말로 플랫폼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본인들이 가지고 그걸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뛰어들어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뛰어드니까 사실상 거기에 계약해 있는 어떤 다른 업주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돼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독과점 구조거든요. 네.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건 독과점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게 어떤 하도급 계약이나 가불관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러한 어떤 자기 브랜드화를 통한 어떤 독점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독일의 사례처럼 어떤 독점의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독점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하위 단위의 거래들, 사안들을 규제하는 식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뭐 국회 과방위도 카카오 이 먹통 사태가 뭐 다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자, 24일에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신경전을 하다가 처음에는 카카오 의장만 부를까 그렇죠. 했는데 뭐 네이버, 네. SK 회장 다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왜 카카오의 김범수 센터장을 왜 부르냐, 그냥 실무자를 부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야 된다. 실질적인 오너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좋아. 그럼 김범수 센터장 부르려면 이혜진 네이버. 네, GIO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 투자 책임자. 예. 네, 이분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 사람을 왜 부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SK 그 데이터 센터의 관리 책임을 물어서 최태원 회장까지 부르는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오너와 재벌 총수가 국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예. 아마 이분들은 상당히 좀 힘든 국감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인명피해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망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네. 할 만큼 대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손해로 따져서는 뭐 하루 매출액이 카카오가 200억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 손해봤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했다.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진상규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독점이나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평소 본인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이 국정 철학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좀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 조금 전에 이제 독일 사례를 조금 네. 들어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독점은요, 예.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시장이 실패하면은 그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대기업들에 의해 사실상의 경제가 독점 과점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견제와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가의 기능조차도 민간으로 예. 떠넘겨져서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요. 이런 네이버, 카카오 등의 어떤 문자 서비스로 국가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공문서라든가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하시면 건강정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문자나 메일로 전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국회에서 어떤 사실은 지시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등기 효과 추정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거기다 부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 말고 어디 있나요? 이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민간에게 국가의 기능을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회가 대기업의 어떤 로비에 상당 정도 포획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자성을 하고 진짜 제대로 이번에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쳐다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기업의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 효과로 과거에 줬었던 이 부분이 예. 좀 뼈 등기 효과 추정.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국회에서 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특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이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손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오늘 나왔고 오늘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주요 내용은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인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별도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는 기간통신 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YTN도 여기 예,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지난번 20대 국회에 한번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당시 상임위는 통과를 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중규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보 유출, 비밀 유출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형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시설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되면은 결국에는 이중규제, 과잉규제, 중복규제 아니냐, 이런 식의 당시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 예. 이러한 비밀 침해,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20대 국회에서. 20대 예. 국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당시에 이 법안을 찬성한 의원은 최이배 의원이 유의했어요. 그리고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20대 국회 때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대형 사고가 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외에도 뭐 구글 같은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발의된 뭐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 내용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의 기능에 준하는 것을 자꾸 가져가고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독점이 되는 순간 그건 국가와 거의 준하는 기반 시설이 되고요. 예.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졸속으로 급한 거는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요 시기 지나면은 아예 또 포획돼가지고 신경을 안 쓰죠? 예,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릴 예. 수도 있으니까 급한 건 하되 이걸 급하게 1차로 하고 이후에 어떤 전 세계가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어떤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사례를 스터디해 가지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덧붙이고 네. 말씀이 있는데, 데이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망가지게 되면은요, 대한민국과 온 국민의 삶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뭐 이중 규제 아니냐, 비밀 침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 기반 삶의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국민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신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는데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여러 가지 제한할 수밖에 없다. 예. 이번에 정말 많은 자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제가 좀 예. 보태고 싶은 건 국민들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요번에 뼈저리게 깨달으셨으면 저는 예.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점이 장기화되면은요, 시장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예.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독점이라는 게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냐?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시장의 어떤 좋은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사태를 좀 겪으시면서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독점 내지는 과점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돌아보시고 뭐 과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독점 뭐 이런 것들이 좀 과점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게 눈을 부릅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뭐 온 국민들 한 번 굉장히 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영업 실적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만드는지가 아마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국회 환노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최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건이 의결됐습니다. 난장판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됐는데요. 주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매도를 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이게 나랍니까?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그 통기록 다 갖고 와서 봤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를 갖는 게 무슨 겁니까 이게? 왜 다섯 개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다수결만 되면 되는 거냐. 이미자 의원의 강력한 항의 모습도 지금 보고 오셨는데 자,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하면서 오늘 야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의결이 됐는데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고발을 한 것이 국회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회를 모욕했다 이거하고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위증이다. 자, 이 두 가지 사안인 거죠? 그 첫 번째 모욕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의 부분은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 가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뭐 만났는데 안 만났다 이런 거는 뭐 그 증거가 나오고 입증이 쉬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고발 사유는 충분히 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처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자연인과 법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인 김문수, 법인격 위원장 하면은 이 자연인은 그냥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공식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법인격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존재를 합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격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가릴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인이 법인격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도 국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제도적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조금 좀 그 야당의 어떤 입장을 좀 더 생각해서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거를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튜버 김문수와 경산노위 위원장 이 공적 위치에서 발언은 가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도의적인 비판을 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양심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발을 했을 때 뭐 실효성은 있습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친고죄예요.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에서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세요,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고발되는 순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냥 본인들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국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냥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이러면은 슬쩍 소를 취하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증인을 고발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김상일 평론가 아까 자세히 조사한 것 예. 같은데 대부분은 보통 고발할 거야 막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예. 이렇게 고발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그리고 처벌받은 사례도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그 팩트는 좀 다르고요. 달라요? 고발은 뭐 상당히 많이 됐고요. 네. 2018년 기준까지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이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렇기 벌금형도 때문에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증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없고요. 위증 말고 이제 불출석, 예. 불출석을 하거나 무단 불출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고발이 되거든요. 위증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징역형 2명이 있었고 예. 이제 2018년까지의 통계니까 그 예. 이후에도 더 있었을 수는 있죠. 불출석, 출석하지 않은 요 정도 사유 가지고 벌금형 정도는 있었다. 네. 사례를 또 꼼꼼히 찾아와 주셨는데. 징역형도 2명이 있고요. 그동안.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김문수 위원장 발언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너무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했어요. 그래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추측에 의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벌써 가열되고 있는데 자, 주자들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던데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언제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2월 달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2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3월 달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는 67곳에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새로 선임을 할 거야.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 저조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럼 대략 100여 곳 이상의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바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무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예. 그렇다면 12월 초에 예산안 국회가 끝난 다음에 당무감사를 하고 조광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후보들을 면접을 보고 선임을 하게 되면요. 3-4달 후딱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는 도저히 이건 맞출 수가 없고 저 일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같이 연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실에서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야 되지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은 새로 뽑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당협위원장도 임명하고 조광특위 열어서 새롭게 총선 대비 진영을 꾸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걸 고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을 좀 바꿨잖아요. 예. 비대위 끝나고 나서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바꾼다라고 계속 밀고 나가면 3월 이후에 열리고 아니면은 2월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통령실은 뭐 뒤에서 열지 말고 빨리 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공석인 그 당협 이걸 메울지 말지 이제 한 발을 뺐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혹시 대통령실 의중이 좀 작용했을까요? 뭐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의중이 작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아니 왜 비대위원장이 저런 걸 임명을 할까? 예. 나의 대통령실이 원하는 윤심이 원하는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다음 2024년 총선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우리의 의중에 맞게 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고 예.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전대식에 빨리 하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저 들으신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당권 주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유력한 그 인물로 좀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나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듣고 오시죠.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의 직무와 당권과 관련된 것이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무슨 당권 운운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겠죠. 도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상근직이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아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잘 되는 일에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예.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당권 도전 의지 가능성 좀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정치인들은요. 예.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학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뭐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건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그 저출산이 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그렇죠. 오르셨기 때문에 예.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좀 빠지셨다 이렇게 봐도 예.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본인은 앞으로의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예, 지금 당권 주자들이 최근에 하는 발언들 조금씩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한 명의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여성 예비군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기본 안보 교육은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일련의 발언 속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아, 이런 발언을 전화해보셨어요? 하냐 그랬더니 예. 비판받더라도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라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지도와 네. 주목도를 좀 높여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을 해서 보수층을 타겟을 통해서 호소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강한 얘기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 주목도를 좀 높여가겠다는 건데 집토끼를 먼저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집토끼를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그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링크하면서 윤핵관이 당을 다 망쳐놨다 이렇게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룰을 개정해서 전당대회가 당심 대 민심, 윤심 이렇게 대결이 되면은 총선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에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는 중도를 잡아야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편만 바라보고서 가면은 그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 뭐랄까요? 그 패밀리 안에서는 조직 안에서는 자기가 대장이 되겠지만 결국은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를 우리가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장성이 있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심으로만 가서 윤심과 어떤 민심이 괴리가 된다면 그것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저는 다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유승민 의원도 과제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식구를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타협의 여지가 있어. 협상의 카드가 있어.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전략적 선택을 당원이나 집토끼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핵관이 당을 망쳐놨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지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한테도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4년 선거를 도저히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니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당권을 잡는다고 한들 공천권은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총선 승리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총선 패배의 길이다. 네. 그러니까 나 유승민이 중도층을 잡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제대로 좀 뒷받침하겠다. 그게 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보수 지지층들이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총선에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유승민 전 대표가 예.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이러한 논리, 내가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설득이 되면 강한 발언을 내놓는 것보다는 네. 보수층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중도층 표심을 흡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오늘 국힘 내부 상황 취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가 네. 당신 비율을 늘린다든가 네. 이 전당대회 룰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전에 바꿀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바꿀 것으로 분위기가 보여져요. 어떠세요? 예. 지금 제가 그냥 분석하고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룰을 좀 개정을 해서 당원의 비율을 좀 높이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대략 9대1 정도로. 9대1이요? 네, 높이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당대표 선거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원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 뽑는 때는 그냥 전 국민 상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역선택 방지 설문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뭐냐면 딱 전화를 해요. 그럼 받잖아요. 그럼 귀하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럼 바로 끊는 그러면 겁니까? 바로 대상자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끊고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아니면 전 무당층입니다.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예, 볼 수밖에 이거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네. 여러 훈수를 지금 두고 계신데요. 자 어쨌든 이분이 당 대표를 출마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못하죠. 유승민 전 의원도 네.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홍준표 시장의 속내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뭐 유승민 대표가 되면 대구에서의 헤게모니를 뭐 놓칠까봐 좀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신께서 뭐 당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뭐 어떤 확장성을 계속 넓혀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시정에 좀 더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대구시장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거에 전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유승민을 1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론조사가 그렇진 않거든요. 뭐 설문 항목을 좀 이렇게 약간 유리하게 예.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볼 수 그쵸. 있다. 예.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이유가 뭘까? 예? 어쨌든 용산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거에 좀 총대를 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마저 좀 듭니다.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뭐 이 얘기는 또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무리하게 당을 통합했더니 선거에 졌더라. 자,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분석에 예. 대해서 제가 1%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분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참 평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자칫 잘못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예. 상당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희화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분 국무총리 했던 분이고요.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고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2020년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연 이것이 이분의 여러 예. 가지 경력상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총선을 부정선거할 예. 만큼 엉망인 나라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슈 파이팅에 가장 적극적인 분은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북한 도발 관련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위원장 그 발언 논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느냐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념일까요? 아니 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고 예. 싶으신 것 같아요.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당대표의 직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굽니까? 저기 앞에 그 노이즈 김기현 우리 의원님 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관심도를 좀 올려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좀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당원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이 저렴하거나 천박하면 선택하지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예. 여당의 대표입니다. 좀 품격 있는 정치, 품격 있는 표현을 써주시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왜? 예. 지금 가뜩이나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분도 예. 하나도 없는데 아 여당 대표는 그래도 좀 품이 넉넉하고 넓구나. 예. 품격을 갖췄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 이후에 정부의 인재들을 많이 여당에서 배출해낼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좀 발언들이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상윤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되게 좀 자신감도 붙으셨고 신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그 국회 부의장직은 이제 그만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더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열릴 때 사퇴서를 제출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비대위원장직에 몰두하시는 게 열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화면에 나오면 화를 내세요. 언짢은 표정을 갖고 화를 내신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보기가 안 좋아요. 국민들한테는 항상 냉정하고 점잖은 표정과 말투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화를 내듯이 본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려고 드리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언론인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그러한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셔서 발언과 표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정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내일 시작이 됩니다. 고 김문기 차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이게 아직 뭐 재판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것은 뭐 치명적이죠 그러면. 대표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에도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것을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좀 생각이 안 나면 467억인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거는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운명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전에 여기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선한 사람이고요.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이 나오면 어떤 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당 내부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그 선거 비용 보전이 434억 원. 34억 원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PD가 지금 찾아서 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자, 민주당은 징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 8월에 당원 80조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 어쨌든 당직자가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되 예외 규정을 그렇죠, 예외 줬어요. 규정이 있죠.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아예 그 기소가 됐지만 징계 논의가 없다는 것은 이게 그 부패 혐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부패 혐의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 당내의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라고 지금 예. 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이재명, 비명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지만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좀 이루고 안정화가 예. 돼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패 혐의라는 게 뭐 사실은 연결을 지으면 다 부패 혐의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예. 따라서 그런 건데 지금 분위기는 부패 혐의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예. 뭐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 자리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내려오게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는 그렇죠. 사실 좀 지배적인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발언 듣고 나서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이런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그 방산 주식 매매 관련한 매입 시점이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대략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앞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제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인이 주식 거래한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방위 가기 전에 한 거 아니냐. 좋다. 국방위 갔다? 갔지만 백지신탁 하지 않았느냐. 아직 결정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는 거거든요. 전재수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는 되게 합리적으로 내부적인 비판을 많이 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말 당시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패배의 아픔 때문에 예. 정말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할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우리 민주진영은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넋이 나가 있고 고민을 하던 시점에 본인은 나는 돈 벌 거야, 주식을 사야지, 이러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예.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이제 당원 80조를 개정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당시 2015년도에 당대표가 도입했던 상황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0조를 없애는 것과 뭐 비슷한 결과입니까? 없애는 것보다 그러면? 더 나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징계를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였고요. 네.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이제 재판도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후에 이제 당내 개파 갈등이 조금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좀 비명계 의원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상당수가 또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모이고 그럼요. 있다. 예. 숫자가 뭐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하다는 거는 대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누굴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나요?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 우리 대표께서 지금 어쨌든 당의 어떤 확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거에서 커다란 성과를 못 보여주시는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당대표를 나오실 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충언을 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 리스크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친문이었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친문은 아니었지만 뭐 나름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인데 지지했거든요. 왜? 그거는 당이 후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또 다음 어떤 정치적 인물들을 배출해내고 육성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당대표가 좀 잘못돼 있거나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아니면 당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충정 어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의 3분의 1 비명계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는 감소세를 멈추고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12월 초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는데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도 국내 곧 도입된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4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만여 명 줄었지만 한글날 연휴였던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늘어나며 4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감소 행진을 멈추고 정체기로 접어든 건데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 정도인 지금보다 환자 수가 더 줄어들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간 일평균 2만 명대가 아마도 이번 겨울에 가장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후 오는 12월 초 본격적인 재유행이 다시 올 거란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한두 달 앞선 유행 추이를 보여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2월 초가 되면 전체 국민의 25%밖에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백신에 의한 거, 감염에 의한 걸 다 합쳐도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60세 이상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이에 대비해 8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하거나 6월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은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선택권도 한층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의 90% 이상에서 검출되는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13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2가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보면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같은 시간대 확진자 16,700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의 여행사가 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수백억 원의 수의 계약을 맺고 또 인건비와 물품을 빼돌렸다는 저희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기 의혹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지자체와의 계약을 민간 계약에도 활용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세방여행과 세방SNC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행사로 여행업단체 회장이 대표와 이사로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여행사들과 각 지자체가 맺은 수백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 관련 계약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자체와의 방역시설 운영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참여한 뒤 수의 계약을 연속으로 체결한 것으로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수백만 원 넘게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과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 물품을 다른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애초 이 업체는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일한 것처럼 속여 용역대금 1,384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 대상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됐고 사기 의혹 피해액 역시 수백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체들이 지자체와의 계약 실적을 다른 민간 계약에 활용한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민간 기업과 방역작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도지사와 시장의 날인이 찍힌 업무 협약서 역시 회사 홍보에 적극 활용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 표창 및 업무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따냈었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계약에서도 같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잘못된 계약이 더 많은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코로나 방역 관련 수의 계약의 적절성과 인건비 물품 빼돌리기 의혹인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72와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입찰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이미 다른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2년 전 스카이72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최고 낙찰가제인 이른바 비교 징수가 아닌 복잡한 요율제를 택한 의도를 따져 물었습니다. 100억 벌면 공사에 116억을 낸다는 거는 이건 자선 봉사단체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실제 요율제 공모 때문에 낙찰자인 KMH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낙찰에서 떨어졌다며 일부 업체가 반발하면서 민사소송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요율제 공모라는 비상식적인 입찰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고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 72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제3자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상장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저 스카이 72를 땡기겠다고 계약을 인천공항공단하고 했다 하는 게 좀 기가 막힌 일이고. 녹취록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나중에 검찰 수사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시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 수사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72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전 정부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최근에는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내부 감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 72 입찰 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맏형인 진을 시작으로 군대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하이브는 입영 연기를 철회한다고 공시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시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 김석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진을 필두로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뷔 9주년을 맞은 지난 6월 BTS는 그룹 활동보다는 솔로 위주로 음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상 다른 예술이나 체육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는 대체복무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대중음악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BTS의 대체복무 허용을 촉구했지만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고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입영 연기 취소로 진은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인데 빠르면 연내에 갈 수도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자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P와 APPP 통신 등은 BTS의 병역 면제 자격을 두고 한국에서 수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MBC 뉴스는 병역 문제로 BTS의 미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한국은 BTS의 병역 연기 면제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열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과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3년임을 확정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경제 성장 대신 안보몰이로 장기 집권의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전망 속에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헬기용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하이난함과 광시함,
최근 남중국해에서 상륙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며칠 뒤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연설을 통해 타이완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실제 연설에선 빠졌지만 업무 보고서 원본엔 국지전 승리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또는 안보라는 단어는 89번이나 등장해 5년 전 19차 당대회 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투쟁이란 용어는 17번 쓰였고 위협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해 시진핑과 공산당을 구원자로 묘사하고 인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전술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완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着力地去畅通国民经济循环，坚定地实施扩大内需战略。 개혁 개방 이후 줄곧 고속 성장이 공산당의 집권 명분이었다면 이젠 안전 보장으로 무게추를 옮겨 놓은 겁니다. 시진핑은 당대회 직전 김정은에게 보낸 답신에서도 국제 정세가 심각하다며 북중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 중국의 전략 노선으로 채택될 시진핑의 구상, 북한의 운신폭을 넓혀주면서 자칫 오판 위험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발사 뒤 추적 신호가 끊겼던 에이테크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승원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릉에서 에이테크스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2발 중 1발이 비행 중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과 소송을 벌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어제 새벽 김 할머니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소송의 원고 가운데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과거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생전 박 전 시장이 나눴던 SNS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됐다며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먼저 박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던 고인이 거리를 두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두둔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겨울 외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철원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낮아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4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대구 17도로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예보 없겠고 목요일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옷 든든히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